한양 도성에는 천둥 소리와 빗소리로 세상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1762년 5월 창덕궁 뒤주 앞 비극의 현장에서 한 무관이 칼을 쥔 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비명과 통곡 소리가 가득한 궁궐. 한 남자의 절규하는 소리가 천둥 소리마저 뚫었습니다. 세자 저하, 세자 저하. 38살의 무관으로 사도세자의 호위무사 김무율이 절규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날 자신이 지켜야 할 주군이 뒤주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무율,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왜 사도세자를 그토록 충성스럽게 지켰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영조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불가능한 꿈을 꾼 한 남자의 비극적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아이에서 왕의 호위무사가 되는 김무율의 생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724년 바람소리가 짐승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경종이 승하하고 영조가 즉위하던 해입니다. 경기도 한 작은 마을,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도성 어귀에 급박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인이 포대기를 안고 숨을 헐떡이며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하지만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해. 그 여인은 내금위장 김서현의 첩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본처 정씨의 시기와 질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추운 겨울 정씨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한 여인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대감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 아이는 살려둘 수 없다. 여인이 애원하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님 제발. 아이만은. 정씨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찢어놓았습니다. 당장 나가라. 그 아이와 함께 이 집에서 썩 꺼지란 말이다. 여인은 아이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도망치던 여인이 피를 흘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 이 근처에 백정의 집이 있다고 들었어. 이곳에 아이를 두고 가면 저자들도 찾지 못할 거야. 여인은 백정 김만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문 앞에 놓았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미안하구나.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것만은 가져가거라.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청색 옥패를 아기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언젠가 이것이 너를 지켜줄 거야. 골목 어귀에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씨가 보낸 자객들이 순식간에 근처로 왔습니다. 저기다. 저 여자를 놓치지 마라. 여인이 아기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있거라. 내 아들. 그녀는 아기를 두고 반대편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오래가지 않아 곧 붙잡혔습니다. 칼 휘두르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내금위장의 본처 정씨가 보낸 자객들의 검에 엄마의 죽음을 아는지 아기 우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김만지는 아기 울음에 놀라 집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좌우를 둘러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가 왜 여기에, 이 추운 날에?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김만지의 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김만지는 얼른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고, 누가 아기를, 날도 추운데. 김만지는 재빨리 아기를 안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사는 몸이었지만 아기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를 살피며 포대기를 벗겼습니다. 사내 아이로구나. 그런데 이건. 아기의 목에는 청색 옥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고급스러운 옥이었습니다. 김만지는 옥패를 만져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옥패, 보통 물건이 아닌데 이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양반가 자식? 아니면 포대기 안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신도 표시도 없이 오직 그 청색 옥패만이 아기의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김만지는 한참 동안 고민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하나 관아에 신고하면 노비가 될 것이고 차라리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김만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키우자. 하늘이 내게 준 자식이라 생각해야지. 김만지는 그렇게 아이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무율아, 내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다. 5년 후 1729년 신갈리 마을거리. 무율의 성장은 빨랐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만진의 아이를 보셨소? 겨우 5살인데 10살처럼 크지 않소? 다른 사람도 맞장구를 치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오. 얼굴도 보통 아이들과는 다르오. 어찌나 준수한지. 백정의 자식치고는 너무 잘생겼어. 주워온 아이라던데. 사실 김만지가 무유를 주워 키운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알려진 비밀이었습니다. 어린 무율이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김만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옥패는 무엇이에요? 그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란다. 김만지는 무율에게 그간의 사정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이 주신 건가요? 김만지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그렇겠지. 너는 아마도 양반가 자식일 거다. 어린 무율이 옥패를 꼭 쥐며 옷 속으로 넣었습니다. 전 아버지가 좋아요. 진짜 부모님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김만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무율을 안았습니다. 무율아.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양반 아이들은 무율을 보면 비웃고 괴롭혔습니다. 저기 백정 자식이 온다. 버려진 주제에 잘난 척하기는. 어린 무율은 싸움에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양반과 패거리들 너댓 명은 순식간에 넘어뜨렸습니다. 아버지를 욕하지 마. 뭐, 백정 자식 주제에 감히. 무율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무율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백정이에요? 저는 백정이 되기 싫어요. 김만지의 한숨 쉬는 소리가 문 밖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무율아, 나는 백정이지만 너는 아니란다. 어린 무율이 울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백정의 아들이잖아요. 김만지는 어린 아들을 안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무율아. 내가 백정이라 너까지. 1734년 영조 10년 무율이 10살이 되던 해 그의 키는 보통 15살 정도 되는 아이만큼 컸습니다. 몸집도 건장했고 용모도 더욱 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율의 성장을 보며 놀랐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10살이 맞소? 거인처럼 크지 않소? 그의 봄 마을에 늙은 무사가 찾아들었습니다. 한때 궁궐 내금이 별장이었으나 부상으로 은퇴한 노장이었습니다. 검은 갓을 눌러 쓴 무사가 따라오던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이 좋겠다. 조용해서 여생을 보내기 좋겠구나. 어느 날 무율은 무사가 혼자 무술을 연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 휘두르는 소리가 어린 무율의 넋을 잃게 하였습니다. 저렇게 멋질 수가. 순간 무사가 인기척을 느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냐?
어린 무율은 황급히 숲에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사가 다가오며 서늘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넌 누구냐? 어린 무율이 고개를 떨구며 떨고 있었습니다. 뒷집에 살고 있는 무율이라 합니다. 무사는 무율의 몸을 자세히 보며 물었습니다. 무율,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어린 무율은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올해 10살이옵니다. 무사는 다시 한번 무율의 몸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10살이라 했나? 체격이 장정 못지않구나. 김무사의 눈에 무율의 얼굴이 어딘가 눈에 익었습니다. 뒷집이라면 백정 김만지 집이 아니냐? 네, 무사님 그렇습니다. 무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타고난 골격과 얼굴 생김새가 범상치가 않구나. 몰래 훔쳐본 죄로 널 3번 때려야겠다. 피해도 좋다. 어린 무율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사의 목검은 너무나 빨랐습니다. 그러나 무율의 몸은 그보다 더 빨랐습니다. 이럴 수가. 무사의 3번의 공격을 어린 무율이 모두 피했습니다. 어디서 무술을 배운 적이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무사는 가까이 다가가 무율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타고난 무인의 움직임이다. 아이야, 무술을 배우고 싶으냐? 어린 무율의 눈이 빛이 났습니다. 예, 배우고 싶습니다. 무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무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좋다. 가르쳐 주마. 하지만 배운 걸 아무 데서나 사용하면 안 된다. 약속할 수 있느냐? 어린 무율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무사가 무율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난 김원효라 한다. 스승이라 불러도 좋다. 그날부터 무율은 무사에게 무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원효는 무율을 가르칠 때마다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재능은 본 적이 없다. 한번 보고 바로 따라하고 며칠이면 완벽하게 익히다니. 무율의 재능은 놀라웠습니다. 검술, 창술, 궁술, 무엇을 가르쳐도 금방 익혔습니다. 1737년 영조 13년, 3년이 흘렀습니다. 13살의 무율은 이미 성인 무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김원효는 감격하며 무율을 방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무율아, 너는 하늘이 내린 무사다. 이 재능을 썩힐 수는 없다. 무율이 김원효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김원효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무율아, 너를 내 양아들로 삼고 싶구나. 무율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양아들이라뇨? 김원효가 무율을 앞세워 김만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만지 집에 있는가? 김만지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쩐 일로 저희 집까지 오셨습니까? 무율이를 내 양자로 드리고 싶네. 김만지가 놀라며 무율을 바라다 봤습니다. 아니, 갑자기 양자라니요? 무율이의 재능이 너무 아깝네. 이 아이는 백정의 아들로 살기에는 너무나 뛰어난 제목이야. 내게는 자식이 없네. 무율이를 내 아들로 삼아 무간의 길을 걷게 하고 싶네. 김만지가 망설이며 다시 무율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무율이는, 김원효는 그간 저자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아이를 자네가 걷어서 키웠다는 거 알고 있네. 내 충분한 보답은 하겠네. 김만지는 망설이다 맘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저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란 걸 진즉에 알았사옵니다. 그리고 김만지가 무율을 불러 목에 있던 청옥패를 김원효에게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 처음 발견했을 때 이 청옥패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김원효가 청옥패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피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저 아이에게 이 청옥패가 걸려 있었단 말인가? 김만지는 죄인 마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다른 단서는 없고 단지 그 청옥패만. 김원효가 청옥패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청옥패는 왕을 지키던 내금위장의 직인으로 만들어진 것이네. 김만지의 입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네, 내금위장 직인이라고요? 내금위장의 직인으로 만들어진 청옥패가 왜 이 아이에게 걸려 있었을까요? 김원효의 시선이 다시 김만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어찌됐든 무율은 자네의 아들이 맞네. 하지만 이제 무율이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나? 나는 무관 집안이네. 무율이가 내 양자가 되면 정당하게 묵과에 응시할 수 있다네. 김만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무율이의 뜻을 물어봐야겠습니다. 무율은 아버지와 스승님 앞에 섰습니다. 무율아, 김대감님께서 너를 양자로 삼고 싶다 하시는구나. 무율이 김만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김만지는 눈물을 참으며 무율을 안았습니다. 가거라, 무율아. 이것이 너를 위한 길이다. 나 같은 백정의 아들로는 내 재능을 펼칠 수 없다. 무율도 같이 울먹이며 단단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가 되든 아버지는 제 은인이십니다. 그렇게 무율은 김원효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정식으로 김무율은 김원효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무관 집안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김무율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양자가 된 후 무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율이가 김대감 댁의 양자가 되었다더군. 이제 양반 자식이 된 거지. 하지만 무율은 김만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몰래 찾아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무율입니다. 김만지가 문을 열며 반겼습니다. 무율아, 들어오너라. 무율이 무릎 꿇으며 절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묵과에 급제하여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김만지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나는 백정이다. 내가 출세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무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김원효는 무율을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무율아,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출신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실력으로 그들을 압도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김원효가 청옥패를 보며 무율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옥패에 대해서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영조 20년에 김원효가 병에 걸렸습니다. 무율아,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20살 된 무율이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김원효가 무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율아, 내가 20여 년 전에 금이영에 있었다. 그때 도성 안에서 한 여인이 검에 찔려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내금이 별장인 내가 조사하고 있었는데 금이대장이 덮으라는 지시를 내렸어. 그때까지 조사한 바로는 내금이장 김서현 대감의 첩이 아이들 낳았는데 본처가 시기를 하여 아이와 도망을 쳤다. 그런데 아이는 사라지고 여인만 시체로 발견된 것이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청옥패가 전하께서 내금이장에게 하사한 그것과 같은 재질이었다. 추측컨대는 내금이장 김서현 대감의 서자이고 그 여인 정혜경은 너의 어머니일 것이다라. 그것만 기억해라. 무율의 입가에 핏기가 흘렀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시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금이 군졸들이 수습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무율의 가슴에 강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파헤칠 것이다. 김원효는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잠시 잊어라. 너는 묵과에 응시해야 한다. 그리고 궁궐에 들어가거든 조심해라. 특히 당쟁에 휘말리지 마라. 예, 아버지. 그리고 김만지도 잊지 마라.
그분이 없었다면 너는 없었을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원효가 청옥패를 꺼내서 무율에게 건넸습니다. 이 청옥패,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비밀로 해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김원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1746년 22살의 김무율은 무가 초시에 응시했습니다. 그는 이제 김원효의 양아들로서 정당하게 응시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시험관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다음, 김무율. 무율이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예. 무율의 뛰어난 체격과 용모는 시험장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응시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금이형 별장 무신 김원효의 양자라던데.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군. 얼굴은 문간 쪽이 어울리겠는데. 활쏘기, 검술, 창술, 무율은 모든 과목에서 압도적 실력을 보였습니다. 시험관들 모두가 감탄하였습니다. 과연 무신 김원효의 아들답다. 저 검술을 보라. 무신의 가르침이 빛나는구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무가장원, 김무율. 환호와 탄식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율은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금이형 군관으로 배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750년 무율은 금이형 별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어머니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한양거리에서 무율은 부하 둘을 데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내금이장 김서현대감의 첩이 아이와 도망쳤다. 그리고 죽었다. 무율은 조심스럽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증인을 찾았습니다. 늙은 하인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 마님께서 사내들을 보내셨지요. 그 여인과 아이를 죽이라고. 김무율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죽였습니까? 북촌골목에서. 칼로. 김무율이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쳐다봅니다. 어머니. 하지만 무율은 복수할 수 없었습니다. 김서연 대감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정 씨도 병으로 죽은 후였습니다. 김무율의 무릎이 꺾이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 것입니다. 다음에 김무율은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창덕궁 내관이 찾아왔습니다. 김무율 별장, 오늘부터 세자 저하의 호위를 담당하게 되었소. 김무율은 놀라며 튕겨지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자 저하의 호위를? 사도세자 이선. 당시 19살의 젊은 세자였습니다. 사도세자가 일어서며 무율을 맞이했습니다. 자네가 새로 온 호위무사구나. 이름이? 김무율이 무릎 꿇으며 부복했습니다. 김무율이옵니다. 세자 저하. 김무율. 무가 장원이라 들었다. 과연 실력이 뛰어나겠구나. 김무율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그날부터 김무율은 세자의 귀사로 전출되었습니다. 김무율은 사도세자를 충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세자는 무율을 신뢰했고 무율은 세자를 존경했습니다. 김무율은 세자에게 깊은 절을 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과인은 그대 같은 무사가 필요하다. 1751년 무율이 세자의 귀사로 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세자처소 주변을 시찰하던 무율의 귀에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율이 몸을 날려 담장을 넘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그 자리에는 궁녀복을 입은 한 여자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을 뿐입니다. 세자빈 해경궁 홍씨를 모시는 궁녀 이소령이었습니다. 무율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시지요. 소령이 무율의 손을 잡으며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령이 가고 무율의 손에 남은 그녀의 잔영이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율은 자꾸만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세자는 자주 궁궐 밖으로 밀행을 나갔습니다. 무율은 항상 세자를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어느 날 밤 평복으로 한양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밀행할 때 얼굴이 살아 있었습니다. 무율, 저 술집으로 가자. 김무율은 걱정되었습니다. 저하, 위험하옵니다. 세자가 무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내가 있지 않느냐. 그때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객 중 우두머리인 듯한 자가 칼을 뽑으며 뛰었습니다. 세자를 죽여라.